여러분들 뵙게 해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혁신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을 마련하기 위한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주제가 좀 다소 생경하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포스트 코로나 혹은 애프터 코로나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탈 코로나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할 내용은 사회 정책과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정책과 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같이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순서로서는 우선 왜 우리가 탈 코로나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현재 코로나와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 코로나의 복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지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책까지, 복지 정책뿐 아니라 코로나 대책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리고 엑시 코로나, 탈 코로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포 코로나에 대한 개념은 소득주 성장으로 인한 우리 경제 구조가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는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와 아마 상당 기간 같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좀 더 발전지향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를 아, 같이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관련된 현상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백신을 아마 우리가 계속 맞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치료제가 개발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방역과 보건이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양극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듀얼 디바이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메스틱 혹은 인터널 디바이드 개념과 국제적 디바이드입니다. 첫 번째, 인터널 디바이드의 문제는 고용시장의 양극화라든지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또 소비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양끝의 고리가 서로 끊어져 있는 완전 단절된 그러한 사회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는 현재 양극화에서, 과거의 양극화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완전히 분절된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디바이드의 문제입니다. 백신을 가진 나라와 백신을 가지지 않은 나라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은 혁신적인 개방 경제 환경의 조성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포함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글로벌 환경에 맞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복지 정책으로 이 문제를 집약을 하게 되면 복지 정책의 목표는 빈곤 박멸입니다. 복지 정책이 우리 사회 전체를 구제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과 사회 정책을 구분해야 될 것이고, 복지 정책의 개념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것, 사회 정책의 개념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 정책은 사회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빈곤층은 확대되고 빈곤층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남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들의 세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사회 발전 정책에 집약을 한 탈코로나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건의료 정책과 국가 경제 운영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집단 면역을 유지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OECD 어떤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자원의 혹은 의료비의 지출에 있어서 보다 효과 중심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의료비 보장해서 건강 보장으로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운영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잘못된 경제 교육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등등의 기본 시리즈가 연달아 나오면서 낭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시리즈는 실질적으로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 다음 세대의 부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지정한 가격에 대단히 수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최저임금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혹은 이자율 상한제라든지 이러한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 이러한 정부 가격제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 시리즈가 허구이고 또한 정부가 지정하는 이러한 가격제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정상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 규제 완화를 넘어선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코로나의 현황은 몇 가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후에 기업 현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청년, 여성 실업들이 심화되고 있고 거리두기 제한을 통한 매출 감소는 특히 서비스와 자영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뭐 포지티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정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경제 현장은 거의 자멸 수준, 파괴된 수준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치와 현실과는 매우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의 영향은 가장 심각한 것이 부채 공학화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 빚이 작년도 기준으로 4천조 원이고 국가 부채도 역시 2천조 원입니다. 이러한 빚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IMF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사업주의 영업 손실 역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들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좀비 기업만 양산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기회로서 볼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상당히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전기차의 궁극점은 자율주행차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디바이드의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대면 기업과 비대면 기업, ICT 기업과 전통 기업,
등등.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영업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소득 저소득층,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고령층과 청년층, 자산계층과 근로계층, 자가보유자와 무주택자, 자산양극화 등등의 매우 심각한 디바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소득재분배 악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잔치라든지 습관적 실업들이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본소득의 문제는 역진적 복지정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지정책의 상당한 기반을 흐트리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랩 비하인드 확산입니다. 낙후된 개인, 낙후된 기업들을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코로나에 의한 경제 부진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공범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신노동 정책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공정경제 3법, 국민연금의 수수료 코드, 부동산 정책, 선거용 포퓰리즘 이러한 요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이 ESG를 강요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이 ESG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ES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지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서 ESG를 상품화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몰락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는 결국 비용으로 기업이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요소로서는 좌파, 우파의 극단적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는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갈등들이 사실상 해소될 소지가 전혀 없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 사회적 지도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고용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상 거의 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30대와 40대 상용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허리 계층, 우리 경제 허리 계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가정 파탄이 예고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우리가 한편으로 평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불균형 회복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진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경제를 극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있어서 과거 지난 2001년 1월 달에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1.6%, 5.1%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4%, 영국 같은 경우에는 5.4%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3.1%에서 불과 0.5%포인트 늘어난 3.6%입니다. 우리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선진국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혹은 경제 성장률이 예측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2019년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온다면 어떻게 돌아올까? 저는 굉장히 우려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속성장 혹은 K 모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K 거품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폭적인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한계에 있어서도 의료산업이 발전했다고 그동안에 우리가 믿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나 백신 기술이 얼만큼 취약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거꾸로 정부는 마치 방역이 최고의 백신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의료산업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와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록다운과 아, 집단 면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효성 중심의 복지 예산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복지 제도에 있어서는 비용 추계와 부담의 의무화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정부 예산은 특히 대통령이나 혹은 자치단체장의 돈이 아님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전 국민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복지 정책으로서 정밀 복지, 타겟된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소득은 결과적으로 역진적 분배로서 빈곤층에 대한 치즈 뺏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차별입니다. 현금 수당에서 민관 협력의 기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이라든지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은 모든 국민에게 다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요. 보건의료 개혁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의 치료 중심의 과잉 보장이 이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고 노인 의료비가 억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원격 의료의 급여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격 의료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격 의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글로벌한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연한 노동 환경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현재 사회법 중심 실질적으로 어, 노동법에 있어서 개별 노동을 중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52시간제라든지 혹은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N잡 환경에 좀 필요합니다. 투잡, 쓰리잡 사실상 가능한 그러한 사회로서 보다 유연한 노동 환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야 하는 건지 혹은 근로기준법이 더 완화돼서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주거 안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유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가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 가장 싼 주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 투자는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세 제도와 갭 투자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노인 주거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살고 있던 큰 집을 유지하고 그리고 요양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젊은 층에게 양도하고 그 돈으로서 노후를 보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교육도 문제입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 공백이 심각합니다. 온라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지지 못한 가정과 또 온라인 하면서 집에서 그 자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교육의 개방성입니다. 4대 사범대학 중심의 교육대학 중심의 공교육의 폐쇄성을 이제는 개방성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공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적 기초 과목을 확충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뛰어난 우리 국민들이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 우리 경제가 생존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의 개념은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소위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러한 개념의 무상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기본 바우처로 즉 기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득에 관련된 문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확대라든지 혹은 부의소득세 혹은 저소득층에도 세액공제를 환급해주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변화 없이는 우리나라 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필수복지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필수복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는 민간 부분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 간의 복지 정책의 컨비네이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민간 부문의 복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와 같은 경제, 지역 환경 시스템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공정복지인가? 롤즈는 과거에 소위 좌파 경제학자의 좌파 철학자의 성향을 가진 분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롤즈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위 빈곤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롤즈의 개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공정복지의 정책 이념이라고 보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니맥스라고 부자들의 소득을 가능하면 낮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는 재정 지출에 중독돼 있고 이러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한 복지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의 목표는 빈곤 박멸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은 사회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복지 정책 국가 목표는 전 국민의 탈빈곤입니다. 그것이 복지 국가의 목표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복지 국가의 이념 하에 자유로운 노동시장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세대 간 부가 방식 예산 시스템을 고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조세 부담의 공공부문 개혁, 복지비 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복지 지출의 재원 조달을 위한 세제 개혁을 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중심에서 질적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부 서비스는 정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경쟁적 시스템으로 이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획에 있어서는 창조적 기초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서 문사철, 경제교육, 문이과 통합, 코딩 교육 등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 교육 체제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30대 후반에 사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아니면 20대, 10대 후반에도 벤처를 만들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생애보장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금 파산 중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혁, 그리고 소득 재분배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재난지원금과 피해자 보상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추진 방향은 생계보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코로나 경제 운영 방안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이러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된 제도는 끝없는 자금이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코로나 이슈들은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차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 프로세스를 보다 법제화하고 규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